자, 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도시와 유령 두 번째 시간으로요. 총정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한 내용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강의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또 자기가 해석을 미리 객관적으로 좀 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강의를 들어서 보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EBS라든가 뭐 다른 기타 강의라든가 해설서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아셨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와 유령인데요. 결국 제목은 뭡니까? 일제 주도하에 진행됐어요. 20년대, 1920년대. 그 근대화가 진행됐잖아요. 근대화면 참 좋은 거지만 우리 중심이 아니라 일본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삶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또 식민지 조선인의 그 비참한 삶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모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가의 연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유령은 바로 두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근대화와 민중의 비참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줄거리는 뭐 여러분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은 주제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비난한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쓸쓸한 이런 뜻이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의 동대문과 동묘 근처가 배경이 되고요. 성격은 비판적입니다. 현실 비판적이고 현실 고발적이고 비교적 사실적이면서 상징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닌 소설입니다, 여러분.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은 자, 1인칭 서술자 나가 나옵니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관찰된 현실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에게 공감과 몰입 효과를 줍니다.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또 나의 일상생활의 일부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가난한 근로자의 단면을 제시합니다. 아셨죠? 도깨비 같은 거지 모자의 비극적 현실을 충격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아셨죠? 예. 빈민층의 그 소외된 사회 병리라는 건 뭡니까? 병이 걸리게 된 원인이랑 과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다. 그 아주 첨예,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가지고요. 구세대적 기존의 질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또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인간의 삶이 소외되잖아요. 예. 그런 비인간적인 그로 전락시키는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암울하고 폐쇄된 시대죠, 이 당시가. 또 일부 지식인들의 비극적인 방황, 그 몸부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를 통해서요. 또 대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변하죠. 네. 처음과 나중 인물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을 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 단어 및 구절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젯밤에 만난 도깨비의 정체를 밝히려고 다시 나는 동묘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두워가는 황혼 속에 음침한 동묘 나오잖아요. 이 우중충 하였다. 그러니까 동묘의 신성성이 훼손된 겁니다. 이 동묘라는 거는 이 관우가 모셔진 사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물이고요. 또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신성성과 또 가치가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훼손됐잖아요. 그런 가치가. 그렇죠? 그래서 일제하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묘가 나오면 일제 치하의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소설에 나오는 소재나 이런 배경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가시면요. 네. 제멋대로 후두둑 뛰는 가슴. 이게 어제 가가지고 놀랬잖아요. 놀란 가슴. 그쵸? 그걸 진정시키는 겁니다. 전날 밤 도깨비를 봐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날 정전 옆 바로 그 자리에 갑니다. 갔더니만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랬죠. 머리를 어수선하게 산발한 여자 그리고 아들. 그쵸? 그게 바로 뭡니까? 전날 밤 목격한 도깨비라고 착각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헙스룩이라는 말은요, 머리털이 자라서 어수선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덥수룩이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리석은 나 전날 밤. 어리석다는 얘기는요, 도깨비를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어리석다라고 나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도깨비라고 하죠. 이 도깨비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대상이 우선 도깨비로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나오죠. 담력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다음날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도깨비불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용기, 이 담은 이제 용기입니다. 이 담. 그죠?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 이제 담력이니까 용기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가시면 여인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임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몽둥이가 이제 힘없이 굴러들었어요. 내 손에서. 그럼 왜 그럽니까? 도깨비가 아니라 거짐을 알아챈 거죠. 이제 실체의 본질을 파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유령 장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미치광이 광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예, 도깨비로 이제 착각을 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했다. 다시 돌려 생각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도깨비의 농간으로 의심을 한 겁니다. 의심을 완전히 푼 게 아니에요. 거지 모자를 만났지만 그래도 의심을 풀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몽둥이를 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두 모자는 어때요? 썩썩 빌겠죠. 몽둥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각한 위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감히 못 들어올 때인 줄 알면서 막 할 수 없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동묘의 출입이 당시에는 제한된 곳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대사를 통해서. 또 어때요? 눈물겨운 목소리를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뭐하니까 일어나려고 이제 했는데 잘 못 일어나죠. 예, 부상을 당했으니까. 도시 빈민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를 어떻게 해요? 경솔한 나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몽둥이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반성하고 있었다라는 거. 고직이라는 말은요, 예, 일정한 건물이나 물품 따위를 지키는 감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예 그랬죠. 이거 뭐야? 관리인으로 이제 이 여인이 오해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아닌 걸 알고 나서 여인은 어때요? 감사하다고는 감사의 눈빛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동묘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자는요. 그리고 비참한 처지를 부각하는 겁니다. 거지기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또 어젯밤에 여기 아무도 안 왔냐라고 묻죠.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도깨비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를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지금. 그 여인네는 뭐라 그래요? 어사무사하여서, 그러니까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 불은 뭐냐 그래서 그 불. 그러니까 어젯밤 나는 도깨비를 보았다. 근데 그 불은 뭐냐라고 이제 증거를 이제 디미른 거죠. 그랬더니 계속 의심하면서 이제 눈을 휘둘렀다. 그러니까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외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외적 행동을 통해서. 아셨죠? 그래, 그것을 찾느라 성냥 한갑을 다 그어버렸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도깨비 불의 정체는 결국 뭐다? 성냥으로 킨 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다. 훌떡 걷었다는 얘기는 어제 성냥불을 켜는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예.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의 참담한 상황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하긴 하였으나, 해득이라는 건요, 뜻을 깨쳐서 완전히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다 일일이 다 소명을 하죠. 그래서 어제 겪은 일을 다 나는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참혹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참혹이라는 말은요, 비참하고 끔찍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훌쩍 걷은 한편의 다리,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제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일제 치하에, 일제 강점기에 비참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 비참한 민중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야말로 눈으로 참아보지 못할 것이다. 관련 한자 성어는요,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뭇개비처럼 마르고, 막 이 장면이 뭡니까? 교통사고 난 여인의 상태를 목격하고 충격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내가. 아셨죠? 그 목격자예요, 목격자. 나는 그 놈의 원수 자동차, 이건 여인이 한 말이죠. 교통사고가 그 원인이 돼서 거지 모자에게 위해를 입힌 대상입니다. 근대적인 문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뭐야? 일제가 주도한 근대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소재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셨죠? 예. 도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목에 나는 거지 여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던 현장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죠. 그러면서 그 인물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상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막 스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그랬죠. 스물거린다는 건요,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꾸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이 무서운 것은 바로 중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근데 뭐 붉은 피가 막 쏟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거지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이 장면은 뭐예요? 비극성이 강조되죠.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리고 임리라는 단어는 피땀 물 따위의 액체가 흘러서 흥건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동차 안에는 하고번이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가 누가 있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불량배와 기생년들. 자, 이 년들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죠? 비판이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일제가 주도한 그 근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대 문물 누리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근대화를 누리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그 근대화고요. 그 근대문물 누리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일제의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 한 몸의 편안함을 누리던 그런 집단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요한 구절이니까 정확한 상징적 의미를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오라질, 자, 오라질. 자, 내가 얘기하는 거죠. 미워하는 대상이나 못마땅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할 때 쓰는 욕입니다. 비속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아셨죠? 예. 이러한 단어들이 제가 이렇게 넣어 놓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단어를 대략만 알고 있고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찾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단어들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넣어준 겁니다.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단어를 몰라요, 대부분. 그냥 대충 아는 거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를 정확히 알고 보는 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들더라도 단어를 다 이렇게 넣어준 거니까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안 넣어도 되지만 굳이 넣은 거는 이왕 할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봐라 이거죠. 그죠? 절대 찾아보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요. 절대. 어려운 단어가 아닌 이상은 찾지 않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 단어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찾지 않으니까. 아는 거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는 학생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장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거지 모자가 이제 마지막에 어떠냐? 비참한 처지에 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나의 반응이 뭐냐면요,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연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셨죠? 가련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거지 모자는 뭘 상징하냐면요, 일제 하에, 일제 강점기에 위해를 입은, 상해를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셨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거지 모자. 마치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민중이요. 아셨죠? 작가는 바로 그걸 포착한 겁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 당신이 하면서 그 사람이냐 이거죠. 과거에 경험한 일과 현재의 경험을 관련시키고 있죠. 내가. 그렇죠? 예. 달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이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아셨죠? 예. 달포라는 단어도 막상 물어보면 학생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단어 우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배울 때 꼼꼼히 눈여겨보고 하시는 게 다른 서술의 연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달포라는 단어도. 자, 여러분도 이러한 단어 한번 공부할 때 눈여겨보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달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 한 달도 채 못 돼서 뭐 하면서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다리만 성하면야 응? 동냥할 수 있다,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여인이 사고를 당한 다음에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에게. 그래서 상해를 입게 된 행적이나 경위가 소상히 지금 밝혀져요. 그래서 거지 모자의 그 비난한 처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대사를 통해서요. 아니, 묻지도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했다. 불보듯 뻔하다. 이거 뭡니까? 명약 관하죠, 한자로. 불보듯 뻔하다. 그렇죠? 예. 도시 빈민의 비참함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집이 원래 가난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는다니. 뭐 설상가상이잖아, 설상가상. 그렇죠? 그 운명이지 무슨 행복스러운. 이거는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차에 비참하고 암담한 어두운 조선의 현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가장 이런 게 지금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나의 눈에는 어느 결인지 눈물이 흘렸죠. 이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연민과 동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 모자에 대해서.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이는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은 만약 노숙한 내가 노숙하고 있거든요. 사실 노무자이면서 여인을 동정해도 될지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이 하나의 또 우월감, 상대적인 우월감의 표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셨죠? 네. 그렇지만 그러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주머니 속에서 있는 대로 다 움켜서 어때요? 눈물처럼 눈물 흘리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비참한 조선인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동정을 느끼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수능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하고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